간밤에 태풍이 얼마나 불었나 로프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저 상단에서 엉켜 있는지 아니면 눈속이 파묻혔을지 로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2시간 그 로프를 찾다가 찾다 못 찾고 돌아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서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때 돌아설 때 외국인 2명이 캠프2에서 올라온 대원께 제 사진 하나를 부탁을 해서 그때 당시에 4살 배기와 2살 배기 우리 그 아이들을 그 사진을 품속에서 꺼내서 사진 하나 저 사진을 담고 내려오는데 왜 이리 서글프고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왔는지 볼에 동상이 걸렸어요. 안타깝잖아요. 200m만 올라가면 성공인데 성공을 목전에서 두고 이게 실패가 돼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제 생각이 이게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게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단지 저기까지의 실패인데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실패자로서 나고자로서 이걸로 해서 끝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저 자신한테 계속 주문을 걸게 되더라고요. 혼자서. 만약에 동료나 있다할지 그랬으면 아마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 혼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게 더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 제가 질문하는데 캠프원쯤에 내려오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이대로 가면 나고자라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가 목표를 하나 세워갖고 돌아가는 게 분명히 낫겠다 해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로 내려가서 실패가 아니고 세계 7대6 최고봉을 내가 스스로 혼자 꿈꾸면서 내 혼자 스스로 다녀보자. 이러한 것을 딱 제 머리와 가슴속에 품고 내려오니까 저의 내려오는 발걸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어요. 왜? 목표가 생겼어요. 저에게는. 희망의 목표가.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가 아니고 이것은 제 밑거름이 됐던 거예요. 경험치를 주고. 그래서 베이스에 내려와서 대장님한테는 일단 되게 혼났죠. 무전기 끄고 대장님 말을 안 듣고 거역한 부분은.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저희 목표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1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 7대6 최고봉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남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7대6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대상으로 유럽 엘브루즈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것은 참고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74km, 왼쪽 사진은 62km입니다. 이게 2달 만에 이게 12km를 덜어내야 되는 극한 상황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저희 지리산에 곰이 한 지금 50마리가 있는데 곰의 습성이 모든 곰이 다 그렇죠. 가을에는 동면 들어가기 전에 살을 굉장히 찌우는 거죠. 이게 지방을 에너지로 쓰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저기 등반에 가는 것도 훈련을 충분히 하고 등반 가기 전에 한 2개월, 3개월 전에는 최대한 이게 지방을 찌웁니다. 히말라야나 이런 데 가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만절기 한 12kg, 14kg씩 이렇게 다이어트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상으로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를 갔는데 저 산은 히말라야보다는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극히 안전이 뭐 100% 보장되다라는 건 없죠. 그래서 저기는 제가 후배 둘을 데리고 갔는데 거북을 출발한 지 일주일 후에 마지막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베이스에 눈구덩이가 옆에 큰 눈구덩이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떠한 눈이 쌓여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 다음날 보니까 그쪽 레인저에게 와서 눈을 이렇게 파헤치는데 시신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 시신이냐고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눈폭풍이 와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크레바스에 추락돼서 구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날씨가 안 좋아서 운구를 바로 못하고 이제 빼내간다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산은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항상 조심히 해야 되겠다라면서 그때 한번 더 절실하게 느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 대륙은 유럽 최고봉을 1대륙으로 해서 성공리에 맞추고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륙은 여러분들 남미라고 아세요? 남아메리카. 예,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국경지대에 안데스 산맥 8,700km의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산이죠. 그 중앙에 아콘카구아라고 이름도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아콘카구아. 예,
아콘카구아라는 7,000m 산이 있는데 저기에 등반을 가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베이스 캠프까지 무사히 들어가서 마지막 정상 공격을 하는데 제가 이제 후배 한 명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새벽 1시에 출발을 했죠. 새벽 4시, 5시에 오르는데 그 후배가 50m, 100m, 200m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면 후배를 기다려서 상황을 보니까 후배가 이미 눈동자가 풀려있고 입술이 청색이에요. 이 입술이 청색이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얘를 도저히 이렇게 등반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다고 또 두고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우무복 자켓을 열어서 걔를 끌어안고 바람이 안 부는 그 바위 밑으로 가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몸을 녹여줬습니다. 근데 마침 아침 해가 떠서 아침 햇살을 받고 얘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너는 여기 있어라. 혼자 정상에 갔다 오마. 그리고 혼자서 정상을 갔다가 서밋하고 내려오는 과정에 후배를 데리고 내려왔죠. 그래서 사실 그 안데스 산맥은 가장 그 위험의 강점이 뭐냐면 백풍이라는 것입니다. 태평양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초속 막 200m, 300m 되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능선이랄지 산정상에 있을 때는 몸의 균형을 잃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수천 킬로 남도로 떨어지게 되면 뭐 사람이 가서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보통 그런 곳은 2명 내지 3명 이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안전자일도 하고 그런데 혼자 가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혼자 가게 돼서 무사히 잘 등정을 하고 내려왔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저 산은 어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대난리가 어디에 있어요? 잘하시네요. 아니 북미에는 맥킨리가 있지 않아요? 그럼 맥킨리하고 대난리가 다른 산일까요? 같은 섬에 근데 이름이 다를까요? 예. 2018년 6월 30일까지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맥킨리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1일부터 대난리로 바뀌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대난리라는 그 원주민들이 대난리산이라는 거 흰산이라는 대난리로 쓰여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련으로부터 저렴하게 저 알래스카를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25대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2016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환담을 할 때 원주민들이 주장을 했어요. 건의를 했죠. 우리의 명칭을 다시 쓰게 해달라.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저 맥킨리는 맥킨리가 원래 이름이 아니고 대난리가 원래 이름입니다. 대난리로 다시 해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때부터 행정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은 대난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난리라고 지금 하는데 제가 저기를 2004년도에 갔을 때는 맥킨리였어요. 그래서 맥킨리 원정대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리고 세계에서 11번째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원길 씨? 우리 엄원길 대장님은 우리 한국 산악계에서 보면은 한참 후배예요. 어떻게 보면 1세대 선배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책에 보면 나올 건데 고상돈 씨라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977년도에 세계에서 11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어요. 그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국위를 선양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 여의도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때 흑백 텔레비로 생중계를 하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뭔가가 움틀거리는 것을 그게 느낀 것을 저는 압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 선배님이 79년도 2년 뒤에 이 맥킨리에 가가지고 돌아가십니다. 정상 공격에 갔다가 내려오지를 못하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제가 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의 롤모델이 있었어요. 두 분이.
그분이 고상돈 선배님하고 한 분은 우에무라 나옴이라고 일본 분이십니다. 제가 뭐 일본어를 싹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 나옴이라는 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산에 다니면서 저분의 책을 많이 보고 저분의 아마추어지만 솔직한 그런 경험담을 낸 자서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저분은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산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순수 등반을 추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 일을 해서 그만큼 돈을 모으면 또 산에 갈 열정을 가지고 또 산에 들어가고 또 나와서 또 뭔가를 꿈꾸고 이러한 생활을 반복을 하다가 저 양반이 1984년도에 맥킨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저분도 안 나오고 거기에 계십니다.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가장 롤모델인 저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산이 불분명한 거예요. 나갈 수는 없어요. 저 비행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이제 우리는 등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썰매를 150km, 20km의 썰매를 끌고 한 8일 정도를 걸어 들어가야 베이스에 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히말라야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수많은 그 야크나 포터들이 짐을 이렇게 옮기는 장면 자주 보죠.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데는 그러한 그 조력을 많이 받아서 등반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맥킨리는 조력 등반이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죽고 사는 것부터 의식주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히말라야보다 더 완전 북극권에 있고 해서 히말라야보다 더 어려운 산입니다. 산악인들이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8일에 걸쳐서 무사히 저희가 베이스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 들어가서 제가 이틀을 이제 그 텐트를 구축을 하고 이제 등반을 하기 위해서 레인저 캠프에 가서 등반 선포를 하고 올려가려고 하니 그때 한 150명 정도 되는 외국 산악인들이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산악인들은 등반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날씨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날씨가 좋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안전한 등반을 위해서. 근데 저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직장의 한계상 여기서 일주일을 기다리면 일주일 동안에 그 휴직을 낸 기간이 넘어가서 이게 직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등반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에게 같이 가자 했더니 후배는 형 저 고소가 와가지고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도 있어라 해서 혼자 가게 됐는데 혼자 가려고 하니까 마치 불가리아 팀 2명이서 자기네들도 등반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같이 갑시다 해서 3명이서 맥킨리 산을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맥킨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한 군데 있는데요. 지금 사진으로 보는 저곳이 데날리 패스라고 사람이 가장 죽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저기에 지금 가운데에 사람이 한 사람이 보이는데 저 조그마한 점이지만 저분이 그 불가리아 팀 마지막 주자예요. 그래서 제가 저 고개를 올랐으니까 불가리아 팀 그 2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 내려오냐고 하니까 자기는 날씨가 안 좋아지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자기네들은 돌아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내려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려갈 그런 어떤 생각을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혼자 있다가 과연 이 산을 계속 내가 혼자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돌아서 내려가야 될지 그 순간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온 상황이 굉장히 철저했는데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진출을 합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더 진출을 하는데 때마침 폭풍이 왔어요. 일기예보가 제대로 맞은 거죠. 그래서 앞을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폭풍이 와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 감싸해서 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잘못 진출했다가 발을 헛디디게 하면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낭을 깔고 그대로 앉아서 펭귄처럼 바람을 등지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기다립니다. 하늘이 맑아질 때까지. 근데 이놈의 하늘이 1시간 30분이 가도 맑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없어지고 저의 사리 판단도 이렇게 흐트러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혹시나 여기서 잘못되면 내가 세 가지는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제 나름대로 가슴속에 스스로 되새겨 봅니다. 뭘 되새겼냐면 첫째는 가족.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과 유치원 다니는 딸,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부인, 이렇게 가족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직장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소하게 짬짬이 이렇게 돌봐준 잘 알고 있는 주변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혹시 나의 잘못으로 그분들한테 오명이랄지 누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있다면 좀 그 부분이 명료하게 안 되길만 바라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생을 마감한다 치더라도 나는 그 부분만큼만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롤모델로 생각했던 고상정 선배하고 우에무라 나오미는 분명히 근방에 있을 건데 그분들 옆에 있다고 하면 그거 하나만큼은 참 다행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다립니다. 온몸이 눈에 거의 다 눈사람처럼 쌓이고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더 있는데, 바람에 마지막 구름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강당에 저런 장막이 착 거치면 해가 들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구름에 구름을 타고, 바람에 구름을 타고 마지막 구름이 쫙 벗어지면서 하늘에 엄청난 큰 태양이 나를 위해서, 머리 위에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위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 인한 그 눈의 복사열이랄지 이런 걸로 인해서 대기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따뜻해지고, 제가 30분 있으면서 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눈을 털고 다시 일어나서 앞을 보니 저 앞에 고지가 보이고, 그래서 혼자서 고지를 가서 고지를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표식봉 하나밖에. 그래서 비디오를 설치를 하고 그 고지에서 혼자 정상 인증샷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에너지는 5%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이 아이젠이라는 발에 차는 미끄러지지 않는 이게 장비가 순간 잘못해서 바지가랑이에 걸린달지 꼬인달지 발휘하면은 순간 균형을 잃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자빠지면은 그대로 눈길 낭떠러지를 이게 그냥 나가 떨어져야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력은 없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음은 오고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자꾸.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면서 2시간을 내려오는데 한 100m 앞에 사람 2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살았다 이제. 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커피를 한 잔 얻어먹던, 초콜릿이나 비스켓을 한 조각 얻어먹던, 에너지를 차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베이스까지 갈 수 있겠지 하고 그분들하고 자꾸 가서 10m, 5m, 3m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제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앞서서 폭풍 이전에 저를 등지고 내려갔던 불가리아 팀 2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폭풍을 맞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찬 데 있다가 그 중에 한 분은 고구를 벗어가지고 설명이 와가지고 눈에 엄청난 홍충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한 분은 이분은 저체온증과 하이퍼소모가 와가지고 의식이 조금 없어요. 이 두 분 다 움직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 또한 에너지가 없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 가서 말을 붙여보니 대답은 하는데 의식이 흥미듬이 돼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등치도 큰데 제가 그곳에서 그 2사람을 구조를 하는 것은 천하 없어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50kg 벽돌 불끈불끈 금방 들어 올리죠. 근데 고소가 있는 데서는 10kg를 드는 게 여기에서 50kg 든 것보다 10배가 힘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등치가 저보다 3만의 2배가 큰 그 두 친구를 제가 업어가야 될까요? 들고 가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 구조를 하다가는 저 또한 같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구조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제가 빨리 어떻게든 구사일생으로 베이스 캠프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하면 구조대가 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릴지 안 살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5m, 10m, 20m를 그러한 상황으로 갔는데 한 가지가 문득 걸려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베이스 캠프에 들어왔던 그 외국의 한 150명 정도 되는 원정대 중에 대한민국 원정대는 우리 팀 나하고 후배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 사고자가 2명이 발생이 됐다. 근데 그때 등반을 누가 했냐? 한국대 원정대 미스터 손이 1명이 올라갔었다. 그럼 저 혼자 살아 내려왔나라고 할 때 세계 산악인들의 그 공통 불문율이 있어요. 옆에에 산악인이 위험에 처해하면은 분명히 최소한의 도움은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서로 간에 약정일에 맺어지지 않은 산악인의 우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정을 저버리고 왔다라고 하면 세계의 산악인들이 손영조를 욕을 할까요? 대한민국을 욕을 할까요? 대한민국. 그렇죠. 그 산악인들은 손영조를 몰라요. 대한민국은 알죠. 코리아를. 그래서 내가 이대로 돌아내려가면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발길을 다시 돌립니다. 또 어렵게 다시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흔들어서 몸을 깨우고 그러니까 의식이 좀 없는 사람 의식이 올라오고 그 친구의 배낭을 열어보니까 이게 약간 민직지근한 커피가 있어서 커피를 꺼내서 따라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초콜릿에 있어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해가지고 약간의 의식을 좀 회복을 해서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친구는 제 생명자리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친구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어깨 동무를 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부축을 당했는지 그 친구가 나한테 부축을 했는지 모를 정도의 비몽사몽으로 너무 3명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쉬었다가 미끄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5시간, 6시간을 거쳐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해서 그 불가리아 팀 그 팀에다가 그 2 친구 던져주고 제가 우리 텐트에 와가지고 장비를 풀 힘도 없이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어 버려요. 3일 동안 2박 3일을.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나서 일어나니까 후배가 형 괜찮아요? 그래서 나 괜찮아. 그러니까 후배가 이제 누룽지를 끓여서 이렇게 주니까 누룽지를 먹고 정신을 좀 차리고 그쪽에 이제 레인저 캠프에 가서 내가 3일 전에 정상 등정을 하고 왔다. 사인을 해줘라. 거기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그 국립공원 사무실에 가서 등정 인증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쪽에 레인저가 아니 그 폭풍 속에서 혼자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정상을 갔는지 안 갔는지 판독을 하냐 입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다시 가지고 가서 리플레이를 해서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레인저 6명이서 일어나서 환호성을 친 거예요. 이 폭풍 속에서 아무도 주저하고 가지 않는 그 상황을 당신 혼자서 가서 정상을 갔다 오고 그것도 어려운 것도 그 비디오 카메라 그것을 작동을 해서 비디오를 찍어오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죽을 그 사투를 벌이는 산악인 2명을 당신 혼자서 구해온 거 아니냐. 이것은 우리 대나리 국립공원의 역사적인 최초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저에게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큰 일을 제가 했을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고 그 레인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증을 해서 이제 그 서미트 확인을 받고 캠프에 와서 후배하고 이제 텐트를 철수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는데 외국의 건장한 친구가 막 수염이 이렇게 기른 친구가 우리 텐트를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허그를 딱 피하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등치도 크지 않습니까? 털도 많고 산속에서 막 2주, 3주, 한 달 동안 씻지를 못하면 되게 외국인들 양냄새, 암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 가슴에 내 머리를 확 박는데 숨이 확 막혀서 가스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밀어냈죠.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불가리아의 원정 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폭풍 속에서 자기네들이 구조를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사실 엄두를 못 냈었다. 그런데 그 눈폭풍 속에서 당신이 우리 대원들 둘을 데리고 눈폭풍을 뚫고 들어올 때 당신을 진정한 사랑인으로 인정을 한다. 고맙다. 우리 줄 건 없는데 이 초콜릿을 2개를 감사의 선물로 주겠다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초콜릿을 2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 이왕에 그랬으면 3명이었으면 3개를 받을 건데 2명이어서 좀 안타깝다 해서 제가 초콜릿 2개를 받아서 저희 후배하고 둘이서 그 초콜릿을 나눠 먹고 무사히 이제 텐트를 철수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등반이 순조로워가지고 우리 팀이 등반이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나. 8일 동안 올라갔던 그 눈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도중에 크레파스들이 많은데 이 크레바스가 있으면은 이게 식별이 된 크레바스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뭐 사다리를 하거나 뛰어넘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살짝 눈으로 덮여있는 크레바스는 위험해요. 그래서 빠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설벽이 평원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사랑이들이 그렇게 갈 때에는 안짜일렌이라는 거 생명줄 이게 합니다. 서로. 그래서 앞 친구가 크레바스에 푹 빠지게 되면 뒤에 있는 친구가 급제동을 해서 그 친구의 추락을 방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급제동의 순간이 늦으면은 같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전자위를 안 하면은 그 혼자 친구가 빠지더라도 이 친구가 다시 구할 수가 있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후배에게 내려가는 길에 야 경호야 너는 안짜일렌을 생명줄을 나오고 엮고 가는 게 좋겠냐 따로따로 가는 게 좋겠냐 내가 물어보니까 형 따로 가죠.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것은 못 믿는다는 거죠 둘이. 그래서 좋다 따로 가다. 그러자 그러면 누가 앞장을 서서 갈 거냐. 앞길이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간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누면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근데 또 재수 좋게 제가 이겼어요. 가위바위보를. 이 경우가 이제 앞에 가게 됐어요. 근데 경호는 그 친구가 경호는 앞에 가는데 크레파스를 무사히 안 빠지고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저 크레파스에 그냥 빠졌어요. 그래서 발만 동동동 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가는 경호를 경호야 그러는 거죠. 근데 크게 부를 수도 없어요. 크레바스에 이런 판이 내가 몸짓이나 울림으로 인해서 판이 확 주저앉으면은 저는 구멍으로 쑥 빠져 들어가면은 구조 자체가 안 돼요. 위기 일발이에요 지금. 그래서 크게도 못 부르고 경호야 하는데 이 경호는 계속 그냥 못 듣고 가는 거죠. 근데 경호는 못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귀가 청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정을 가기 전에 경호야 너 보청기를 해라. 보청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근데 보청기를 사러 가니까 그때 당시에 4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내가 보청기를 사질 않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경호야 해도 내가 못 듣고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뒤에 매달려 있던 썰매는 움찔움찔해서 자꾸 밀려 내려오고 썰매까지 와서 무게가 하면 더 확 주저앉을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는 피켈 하나가 제 생명이요. 피켈을 앞에를 찍었을 때에 단단한 얼음이 피켈에 박히면은 그 피켈로 인해서 저는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냥 눈 설사면이면 충격으로 눈이 확 주저앉게 되는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눈을 찍었어요. 근데 다행히 청빙에 피켈에 들어가는 손에 깡 하고 이게 오고 저는 그 피켈에 의지를 해서 배낭을 벗고 나와서 배낭을 땡기고 썰매를 땡겨놓고 이게 막 다른 사람 빠질까 봐서 그 빨간 표시기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호라는 후배가 와가지고 형이 하도 안 오니까 보니까 내가 이제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탈출하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 경호라는 저 사진 석장 저렇게 찍어줬습니다. 제가 저 장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크레바스에 대한 그 사진을 귀한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맥킨이라는 그 등반을 제가 그 죽을 고비를 한 3번, 4번 정도를 넘기고 무사히 이렇게 등반을 하고 내려온 그런 아주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혹시 그 우리 친구분 그 동영상 하나
틀어줄래요? 저 여기에서 잠깐 동영상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제가 그 세계 7대륙을 마지막으로 성공한 2015년 1월달에 방송사하고 해가지고 전문 산악인 도 아닌 일반인이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도전 정신으로 모든 대륙의 정상에 우뚝 선 주인공을 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의 최정상 칼스텐츠를 힘겹게 오릅니다. 마침내 4,884m 정상. 두 손을 번쩍 지켜든 이 남성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인 48살 손용도 씨. 손 씨는 전문 산악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국내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1년 유럽 최고봉 엘브르즈를 시작으로 남미 아콘카구아, 북미 맥킨리,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아시아 에베레스트, 남극 빈슨맨시프에 차례로 오른 뒤 도전 14년 만에 마지막 오세아니아 최고봉에 섰습니다. 가슴이 벅차고 다 쏟아내는 것 같고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마음의 무게를 다 이제 훌훌 털어버렸죠. 손 씨의 7대륙 최고봉 정복기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월급을 쪼개 수천만 원의 원정 비용을 마련하고 크레바스에 빠져 생사의 위기를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손 씨의 도전이 더욱 값진 이유입니다. 각 대륙에 자기의 시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틀림없이 정상에 올라갔다는데 우리가 이제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고 있죠. 전문 산악인도 이루기 힘든 일을 해낸 손 씨는 도전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사실 방송에는 원 없이 한번 나가봤어요. 제가 뭐 KBS 9시 뉴스부터 예전에 굿모닝 대한민국 각종 많은 뭐 프로그램들에도 나가고 여러분들 뭐 핸드폰 많이 사용하죠? 핸드폰에서 뭐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서 선정조 치면 이렇게 나머지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등반이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스포츠일까요? 아닐까요? 스포츠요? 네,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럼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스포츠가 아닌 왜 아니죠? 이게 예? 예. 우리 저 산악인들은 등반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조건이 왜 그러냐면 스포츠는 심판이 있죠. 등반은 심판이 없습니다. 예, 최종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싸움. 그리고 스포츠는 규정된 룰이 있죠. 그 룰이 없습니다. 그 스포츠는 경기장이 있죠. 경기장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가 도전하는 그 상대가 경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국가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면 국가에서 그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등반가는 국가에서 보상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인들은 이렇게 보험이 다 적용이 돼요. 원정을 나가는 등반가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것은 본인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국가에서 저기 갔다 왔다고 뭘 메달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과 아까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로지 자신과의 한계를 부딪혀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지만 자신의 명예로움을 이렇게 알리는 어떤 목표를 갖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날리가 끝났고 혹시 여러분들은 킬리만자로 멋있죠? 여러분들은 가수 조영필 씨 아시나요? 킬리만자로 노래 부르는 저렇게 킬리만자로에 가시면 여러분들 한번 다 이 다음에 대학 들어가고 좋은 사회생활하고 하실 때는 아프리카에 한번 꼭 가보십시오. 가면은 저는 멋진 킬리만자로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킬리만자로는 아마 지리산을 등반할 정도만 되면 그 체력과 그 정도 지구력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쪽 킬리만자로에서 한 저런 눈이 지금도 저렇게 없어요. 저것은 예전의 사진이고 여러분들이 환상을 한번 확 깨드리면 킬리만자로는 북쪽에 이제 일정의 부분만 만년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화산으로 해서 생겼던 저 만년설이 이제는 지구 환경의 온난화로 인해서 북쪽에 조그마한 눈만 좀 저만큼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께 외칩니다. 저 마지막 눈을 보러 기회만 되면 빨리 한번 가보시라고.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 지나면 저 눈도 이제 마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세계에서 최고봉 사가르마트를 갈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나마스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마스테. 이 말이 뭐냐면 네팔의 산스크리트어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말입니다. 사가르마타가 네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세계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라고 했는데 왜 사가르마트인가요? 라고 했을 때 에베레스트하고 사가르마타가 어떤 게 진짜 이름일까요? 그렇죠. 에베레스트는 왜 아니죠? 그 에베레스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영국에서 예전에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그때쯤에 영국의 지질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이 있다라는데 측량을 해보자. 그래서 저 히말라야에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와 8,848m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분명히 저기는 이름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지질국장 이름이 에베레스트 경이었어요. 저 내 이름으로 하자 해가지고 에베레스트라고 불려온 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 이름이 불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저기를 가는 많은 산악인들은 네팔로 가면은 사가르마타,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길이 두 개거든요. 티베트 쪽으로 가면 초모랑마라고 하고 네팔 쪽으로 가면 사가르마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이쪽을 2008년도에 에베레스트를 네팔 쪽으로 해서 가서 사가르마타 원정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좀 신기한 그런 이름 하나 처음 아셨죠? 근데 사실 세계에서 아까 맥킨리도 데날리도 그랬었고 여기 에베레스트도 그렇죠. 남극도 그렇고 오시아니아도 그렇고 그런 잘못된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명칭이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붙여진 이름들이 곳곳이 있어서 우리 국립공원이랄지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그 수정 작업도 좀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1,000만 원이면 큰 돈인가요? 1억 원은 더 큰 돈이겠죠? 저희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2008년도에 폐지될 때 입장료가 2,3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내가 왜 내고 가냐 이런 항의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 이런 항의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를 했어요. 2,300원을. 근데 이제 여기 에베레스트를 가는 데는 입장료가 얼마일까요? 3만원? 1,000만원이요? 무료. 예. 제가 갈 때 2008년도에 입장료가 1인당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400을 내면 그 네팔 정부에서 제가 사고를 당한달지 구조 요청을 할 때 와서 헬기를 띄워주고 구조 요청을 하냐 그런 거 전혀 없고 순수하게 입장료 자체만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원을 4명을 데리고 가면은 벌써 저까지 5명이면 입장료만 7,500이 돼요. 그러면 대원들하고 그쪽에 야크, 셀파, 포터, 물자 다 해서 2달치 이런 걸 하면은 1억 2천만이라는 돈을 제가 만들어야 원정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못 만들어도 9천만 원은 만들어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명한 산악인들과의 어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롤모델이 나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는 그분을 답습하는 것처럼 제 스스로 행정 자금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어몽길 대장이랄지 많은 부분들은 큰 연맹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접근이 좀 편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과정이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장도 찾아가고 어떤 사람도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고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선뜻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포기를 못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전라북 도지사를 3번을 찾아가서 2번을 빡 맞고 마지막 3번째 가서 전액은 아니지만 반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일단 종잣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게 됐어요. 거기에 힘을 받고 모든 부분을 이제 여기저기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대한 자금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원정대원들이 스스로 십시일반도 크게 내고 해서 어려운 등반에 이렇게 꾸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게 2008년도에 드디어 사과로부터 원정대를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라는 영화 봤어요? 보고 느낀 건 뭐 그냥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극한지역의 그냥 그런 상황이었죠. 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 시사점이 뭐일까요? 도전정신. 예. 이쪽 두 개 다가 공통점이 하나가 크게 산악인의 우정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는 보셨을지 몰라도 오른쪽에 있는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실화를 근본으로 한 영화인데 저게 뉴질랜드의 상업등반대에서 마지막 서밋을 하러 올라가서 데날리 스테이라고 그 부분에서 7명이서 조난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큰 엄청난 사고였죠. 그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해서 8,000m에서 마지막 정상까지 가는 구간에는 시신이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공동묘지입니다. 가다 보면 시신을 안 넘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뜻선뜻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걸 나타낸 건데 어쨌든 두 개는 다 굉장히 좀 유명한 이야기죠. 두 개가 다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쟁점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힐러리 스테이크라는 저 구간입니다. 근데 저 오른쪽 상단에 저 보면은 한쪽 부분은 눈이 없는 절벽이고 한쪽은 눈이 있죠. 저게 네팔과 티벳의 경계 구간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저기서 떨어지려면 좀 잘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네팔 쪽 암벽 구간 쪽으로 떨어지면은 네팔은 그 사람을 처리하는 문제가 화장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네팔 카트만두 시내에 가면 강가에 조그마한 다이가 시신을 하는 다이가 강가로 수십 개가 있어요. 장작을 쌓아놓고 그 시신을 운구를 해놓고 장작에 불을 비추고 가족들이 애도를 하죠. 몇 시간 동안 불이 타면은 다 사그라들면 조그마한 재가 나오면은 강으로 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장례의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네팔은 그러한 화장 문화가 있고 티벳은 천장의 문화가 있습니다. 천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이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는 게 그쪽에 장례사가 이렇게 도끼나 칼 이런 도구를 들고 그 높은 언덕에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작업을 해요. 조각조각 작업. 그리고 장례사가 돌아서면은 하늘에 수백 마리 독수리가 뱅뱅 돌다가 장례사가 딱 돌아서서 내려오는 순간 총알같이 내려와서 하나씩 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떨어지냐 오른쪽으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장례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네팔 쪽이요? 네팔 화장장이요? 네팔 쪽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 떨어지고 저기로 다시 돌아서 내려와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기를 가는데 저기 제가 2008년 5월 22일 날 무사히 최고봉 사과로막 정상에 올라서서 저 사진 한 컷을 거뒀습니다. 아침 새벽에 일출에 정상에서 보면은 히말라야의 7,000m 밑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았던 연봉들이 구름바닥으로 고개만 살짝 내밀 정도로 작은 묘봉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정상에서 저렇게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기 외국대들은 물자가 풍부한 외국대나 그런 규모가 큰 원정대는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이렇게 산소 공급을 받습니다. 체력을 이렇게 원활하게 컨디션 유지를 하려고.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8,000m가 넘어가는 대원에게만 그 공기통 두 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밑에서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 대원들한테 그것을 강요를 했고, 대원들은 그것을 다 따라줬고, 그래서 무사히 다 텐트 8,000m까지 올라가서 인근에 있는 8,500m 로체봉하고 에베레스트봉하고 저희가 두 개를 다 무사히 정상을 하고 내려오죠. 산소가 얼마나 귀중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쉬고 있는 공기 속에 산소, 공기 자유롭게 쉬잖아요. 이것을 저 값어치로 하면은 이 한 통 자체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산소통 하나가. 그러면 한 6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공기통을. 그러면은 6시간이면은 64, 24 하루에 평균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4통을 쓰게 되잖아요. 400만 원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00만 원의 공기를 우리 60년이나 70년 평균치를 내가 공기를 흡입한다고 했을 때 돈은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스러운 공기를 마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여러분들 흔히 마시고 있으니까 이 공기의 중요성을 모르죠. 저는 극한 지역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산소의 질이 높아지고 공기의 질이 좋아지는 이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몸이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막 좋아지고 기분이 상승된다는 걸 느낄 때, 야,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환경이 극한 지역에 갔다 오면 그 전기성을 깨달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레스트를 무사히 갔다 왔고요. 다음에는 남극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남극 주인 있을까요? 없죠? 그럼 남극은 누가 관리할까요? 남극을 관리하는 ANI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나라가 그 기구를 협동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주인이 없으니까 저기는 입장료가 없겠죠? 아닙니다. 남극도 입장료가 있는데 저희가 에베레스트보다 입장료가 더 비싸요. 얼마나 될까요? 1,000만 원. 아까 에베레스트가 1억? 예, 1억은 너무 과하고 1인당 4,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원을 한 명 더 드리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을 한 명 더 드리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저기는 이제 혼자 가게 돼요. 그래서 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2년을 거쳐서 어떻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어디에서 주기로 했는데, 가기 일주일 전 12월 22일 겨울에 저한테 연락이 와요. 죄송하지만 저희 기관에서 그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이 부족해서 원정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전에 이미 신문이랄지 방송에 직장인 산악인이 남극을 혼자서 탐험을 하러 들어간다고 보도자료가 이미 나갔어요.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상황도 됐고 진퇴양난이 됐어요. 그러면서 겨울 포장마차에서 혼자 술을 먹으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결정이 안 돼서 소주 3병까지를 먹을 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갈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마지막 새벽 1시에 그래도 가자. 많은 부분에 약속이 있었는데 가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한 거죠. 가장 외로웠던 것은 다른 산은 혼자가 됐든 3명이 됐든 같이 상의할, 부족하지만 같이 상의할 대원이 있었는데 저기는 대원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 상의를 할 그런 것을 나의 허전함을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외로운 그때 그 겨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자고 하고 나서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제 지인들에게 500, 300 이런 식으로 빌립니다. 이렇게 최대한 빌려가지고 돈을 최대한 만들어서 혼자 가게 되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지구의 가장 반대편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가장 반대편에 지구를 뚫고 내려가면은 칠레 끝에 있는 푸타아레나스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나옵니다.
남극을 가려면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스트리아로 가서 거기서 날아가든지 아니면은 칠레의 푼타아레나스에서 거기서 날아가든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칠레의 푼타아레나스로 날아가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비행기를 우리나라를 기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타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미국의 LA 가야죠. LA에서 페루의 리마 가야죠. 페루의 리마에서 칠레의 세티아고에 가서 세티아고에서 지구의 최남단 끝인 푼타아레나스까지 가는 데는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그 푼타아레나스에서 남극으로 가는데 항공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객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타고 가냐? 특수 공군 비행기를, 저 일루신이라는 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저기 한 30명이 타요. 그러면은 뭐 대한항공이랑처럼 좌석이 없어요. 그냥 짐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타요. 근데 그 비행기 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행기입니다. 4,500만 원을 냈으니. 근데 서비스는 가장 안 좋아요. 6시간 동안 마젤란 해협을 건너서 남극을 가는 6시간 동안 사탕 하나도 안 줍니다. 저 비행기 안에서는. 그냥 자기가 물만 먹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가면은 활주로가 없으니 그냥 저 빙하에, 저 비행기가 빙하에 그대로 내리고 저기에 30명이라는 탐험가, 모험가, 등반가들 내리죠. 그러면 남극점을 찾아가는 탐험가, 아니면 운석을 찾으러 오는 탐험가, 저처럼 남극에도 최홍봉을 가는 등반가 이렇게 나뉘어서 알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비행기는 다시 이륙을 해서 세계로 육지로 날아가 버렸죠. 저희는 한 달 동안 내내 여기서 죽든 살든 생존에 있어야 한 달 후에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남극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크죠? 우리 한반도 기준에서 우리나라 20배? 예, 근접했네요. 우리 한반도 기준에서 약 32배 면적입니다. 엄청 크죠?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구의 마지막 광물질이랄지 그 에너지 자원은 다음에 남극을 의존으로 해서 지구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의견도 나와요. 그 지하에 많은 지하 매장에, 그럼 그 지하 매장의 주인이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우선권, 선점권에 있는 나라가 좀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ANI에 그 가입되어 있는 12개 나라 중에 하나도 우리 당당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저기를 갔을 때에 저희 나라의 그 킹조지 섬에 그 세종기지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장고기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갔다 나와서 2년 후에는, 그러니까 한 저때 2013년 그때쯤에 장고기지가 이제 남극 보도 대륙에 들어가서 기지가 하나 생긴 거죠. 저희들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 남극의 주도권이랄지 주인권을 가지려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바톤이 넘어가고, 그게 또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후대에 또 넘겨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바톤을 여러분들이 주장권에 대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극에 있는 눈이 평균 두께가 얼마냐면 한 2,700m 정도 됩니다. 눈의 평균 두께가. 가장 높은 눈의 두께는 4,500m예요. 그래서 그 눈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지구온난화로 눈이 다 녹아버린다고 하면 지구의 해수면이 100m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인천, 부산, 여수, 웬만한 데 우리나라는 해발고도 100m 위치에는 다 잠기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남극은 왜 그러면 가장 춥고 가장 외로운 저 남극에 왜 사막 사진을 제가 올렸을까요? 맞습니다. 예? 눈으로 된 사막이죠. 사막의 기준이 뭐죠? 그렇죠. 강수량이 사막보다 남극이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눈이 왜 그렇게 많이 쌓여있냐? 남극은 아주 미세한 눈이
오기만 오지 지금까지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어요. 남극 대륙 내. 그래서 눈을 1m, 2m만 뚫고 그 지구 환경을 조사를 해도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기후를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극은 세계에 많은 그 과학자들이 전초전 기지로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도 당당한 대열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극까지 맞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시아니아의 풍각자라고 칼스텐츠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 지금 원시 시대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운막에서 사냥을 하고 불을 지피고 이런 사람이 지금도 생존에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완전한 원시 생활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생활을 아직도 하고 계신 그 민족이 있어요. 그 푸타아레나스라고 라니족이라고. 그분들은 최근이라고 해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몇십 년, 한 100년이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까지 부족과의 전쟁을 해서 그 부족의 그 사람을 사상자를 자기 마을로 데리고 와서 그 승리에 용감하고 그 전사의 투지를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인육을 한 그런 마지막 인류가 생존해 있는 것이 이쪽 오시아니아 칼스텐츠에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남자분 보이시죠? 저 차림으로 수천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저분들은 그 섬 안에서만 고립돼서 살았기 때문에 외부의 문명이 단절되어 있어서 저분들에게 가장 호감이 가는 게 뭐냐면 저분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DNA 구조가 간의 구조랄지 술을 해독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만약에 술을 먹으면은 5일이고 7일이고 술이 안 캡니다. 해독을 못해요. 그리고 광분을 해요. 폭동이 일어나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인도네시아 거기를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나 그 자치 정부에서 술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술 금주령이 내려주고. 근데 저 양반들하고 저희가 한 보름 동안을 밀림을 같이 등반을 해야 돼요. 저분들의 의존을 받고 가이드를 받고 포토로 기록을 해서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저분들의 짐을 좀 많이 좀 챙겨가고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무게를 15kg로 제한을 합니다.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무게를. 15kg는 등반 장비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갈 때는 저는 그래도 한 40kg 이상을 가져갔거든요. 막 쌀, 간식, 초콜릿, 사탕, 의료품 막 이런 것들. 근데 거기 가서 25kg를 덜어내야 되는데 라면도 다 덜어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스프 5개 챙기니까 15kg가 맞춰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동양에서는 저 혼자 갔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 원정대들하고 10명이 팀이 돼가지고 밀림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식량을 많이 챙겨가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갔다가 식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분들은 우리를 식량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식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저의 편견이고 망각이었죠. 저분들은 굉장히 인간애가 넘치고 우리 인류의 본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저 사람들 말로 우미라고 하는 고구마를 제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희같이 그냥 건네주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냇물에다가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저분들하고 밀림을 같이 등반하면서 저의 잘못된 편견을 느껴볼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 들어가서 저분들하고 말이 통하지는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말이 달라서.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동안거, 하안거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말을 안 하는 수행이랍니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러면 사람의 스트레스가 내재가 엄청나대요. 그런데 제가 저기서 15일 동안 말이 안 통한 상태에서 저분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고 15일을 살아보니까
제 스트레스가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상대 가장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하고 싶으면 에이 씨발 족같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어요. 못해본 말을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세계 7대 최고봉을 14년에 걸쳐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산에 다니면 그냥 산을 처음에는 목적 없이 산을 저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산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에게 조그만시하게 목표의식이 굳어지고 거기에 대한 철학이 저에게 이렇게 쌓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티벳에 가면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은 티벳의 국기가 바람에 막 펄럭거리는 장면 많이 보셨죠? 뭐 사원이랄지 돌탑 이런 데에 그것을 그 초르텐이라고 그래요. 그 깃발을 그 바람에 막 스치는 그 초르텐을 티벳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르텐을 스쳐 지나간 저 바람과 내 인생 60살 다를 바 없다. 이게 우리의 생을 60으로 보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7대6 최고봉을 인류 최초로 가장 먼저 시행한 그 미국의 딕 백스라는 탐험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7대6을 다 끝내고 나서 사람은 약한 싸움에서 승리보다 강한 싸움에서 실패할 때 더 큰 개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더 큰 자기의 무장이 이루어지고 더 큰 진치를 할 수 있는 꿈과 용기를 얻어낸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로 뭔가 목표가 있으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시고 제가 14년에 세계 7대6 최고봉과 등반승은 25년에 제 꿈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 그림 이해하세요? 보셨어요? 예, 저 그림은 학과 개구리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면 죽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저는 절박감을 가져야 할 때가 여러분들 지금인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세우고 절박감이 없이, 이게 목표를 세우긴 세우는데 절박감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냐 그냥 세우냐는 본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4년 동안에 저는 제 나름대로 그 철학을 가진 부분이 한 5-6개를 좀 이렇게 구축을 해봤어요. 그 중에 세 번째에는 무형 자산의 축적이라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커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에 친구가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쭉 순탄한 인생을 항로를 하다 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삶에 있어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자기 무형적인 자산이 중요하다고 저는 단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물론 살리는데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더 난감해질 수도 있고 상황은 반전이 갈 수가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하나하나 자기의 그 기질을 누적을 해놓으면 그 돈이 결국은 무형적인 재산은 남이 이것을 돌려가려고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 영혼에 내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항상 축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벌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많은 청춘의 꿈을 가지고 앞으로의 많은 부분을 헤쳐나갈 때 꼭 돈 외에 저런 자기의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무형적인 자산도 꼭 축적을 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시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49%의 두려움을 이겨낸 51%의 용기. 항상 결정의 순간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나 싫어
목표가 눈에 보여도 어느 순간 귀찮아서 싫고 싫어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그 1% 차이로 그 순간을 벗어나면 평생 그 기회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올 때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기회를 찾아가는데 좋은 기회가 올 때는 포기를 하지 말고 꼭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은 뭡니까? 네. 네.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정당하고 최선을 다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50%든 80%든 그만큼의 성과를 낸 자그마한 한 단계의 성공이에요. 그 성공을 그만큼 올라간 사람은 다음에 100%의 성공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도전을 안 하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돌아서고 외면을 해버리면은 그 성공하고는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승자의 뇌라고 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지은 이러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동물에서도 입증을 했고 이게 사람의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과거를 이렇게 경력을 해서 조사한 게 뭐냐면 성공을 해서 성공을 맛본 사람만이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에 더 가깝고 도달할 확률이 빠르다는 거죠. 어떤 동물의 싸움에서도 이긴 동물은 강한 정신력으로 다음 또 쟁탈전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순간에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또 한 번 딛고 완전한 성공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진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2시간 가까이 제가 어떻게 보면 몸이 조금 잠겼어요. 1대1 여러분들하고의 대화가 아니고 수백 명이 이렇게 꽉 찬 열기 속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가 잠겼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도중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끊겨서 질문을 안 받았는데 질문을 몇 가지 있으면 받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는 과정이 있고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진단받을 정도의 몸도 좀 심각하게 안 좋아요. 등반을 시작하기 전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30m 추락을 하면서 발목에 그 절벽에 끼어가지고 발목이 6조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제대로 다 붙지가 않아서 뼈들이 잘 조화롭지를 못해서 이렇게 오른쪽 발목이 잘 꺾이는데도 한계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큰 산을 가기 전에 그랬는데 과연 이러한 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산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염두를 했는데 다 해보고 나서 증명을 해보니 신체적으로 불리한 것은 정신적으로 불리한 거에 대하면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정신을 놓지 말고 여러분들 목표를 항상 가슴속에 아침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은 시크릿을 하라고. 나는 이번에 꼭 어떠한 목표를 할 거야 라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할 거다 나는 뭐가 될 거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꼭 남은 청춘과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에 좋은 길라잡이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도중에 처음에는 산을 이렇게 다니다가 목적이 생기고 철학이 생기고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목적을 잡고 열심히 해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하고 사람의 경우보다 그 다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목표는 없었어요. 산을 7대6 최고봉을 하고자라는 목표는 없이 원정 등반을 갔다가 초위에 내려와서 목표를 설정을 했고 사실 14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짧은 시간도 아니고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과정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제 스스로가 되어버렸어요.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건데 그동안에 가족이나 주변 분들한테 누를 끼친 걸 생각을 하면 지금 포기하면 나 혼자의 포기가 아니고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큰 포기를 주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스스로 마음을 되새겼죠. 근데 그 상황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뛰어드느냐 아니면 하면서 과정에 뛰어드느냐, 그래서 두 개나 다 성립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질문? 예, 참. 네, 1학년 5반 22번 편수환입니다. 저 혹시 강사님이 지금 7대6 등반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7대6 등반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을 좀 예. 지금 현재도 목표는 계속 있습니다. 저희 산악인들이 좀 거짓말이에요. 집에 가서는 항상 이게 이번 떠나면서 그럽니다. 이번 등반이 마지막이야. 이번 등반이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세계 7대륙이 끝나서도 저희 부인에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했는데 제 가슴 속에는 아직 2개가 더 남아있어요. 아직은 말은 못했지만. 근데 그 2개를 가기 위해서 제 스스로 넘어야 될 산이 지금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때 저는 원 없이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늦공부가 터져서 지금은 제가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지금 도달하고 싶은 게 건축사가 되는 게 현재는 목표고, 제가 작년에 1차 시험을 통과를 했고 1년에 시험이 한 번씩 있는데 올해가 2차 시험을 통과를 하면 내년부터는 자유롭게 산을 갈 수가 있는데 올해의 건축사가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또 이루고 또다시 산을 갈게 되면은 그린란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린란드는 유럽에서는 지구의 8대륙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큰 섬이죠. 거기에 가면 건병피드라고 또 가장 북극에 높은 산이 있죠.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이 된다고 하면 저에게 시련을 줬지만 저에게 목표를 준 첫 번째 산인 초우유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우유와 직면을 한번 해보고 게 제 목표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학년 7반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삶에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안정성을 지향하는 사람들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안정성하고 이제 도전 정신하고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전성은 이제 앉으십시오. 네. 지금 저희 나라가 저희 국립공원에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범국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상존에 있죠. 저희 국립공원에서 조난사고, 추락사고, 심정지 환자, 헬기로도 구조를 하고, 어제 이틀 전 같은 경우는 저희 국립공원 인근에 산불이 나서 산불에서 사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우리 삶하고는 이렇게 결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전이라는 게 인위적인 부분에 막을 수 있는데 방관을 해서 일으키는 안전은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위험이 있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간 논리를 조금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안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더 도전이라는 부분이 이야기를 했듯이 위험한 부분이 클수록 사람은 성공했을 때 더 큰 나름대로의 쾌감을 또 얻는 거는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위험한데 무조건 다 도전하라고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이게 적적으로 딱 맞는 사람만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안전 부분은 이렇게 사람의 인과관계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목표와는 조금 시각차를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전하니까 불안하니까 난 하지 않을래, 저는 이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흔한 이야기로 자전거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도전 안 했으면 여러분들 자전거 탈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자전거를 타게 되면 속력이 나고 자기의 범위가 넓어지고 두 손도 타고 자유로워지잖아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위험은
감수할 것은 감수를 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이거 독서 카드로 만들었어요. 책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책을 볼 때 제가 어디까지는 보나 그 순간순간에 끼워넣을 수 있는 게 독서 카드를 제 등반 경력이나 카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을지 모르고 제가 한 50장만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얘기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만 굳이 뭐 나가서 이렇게 좀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가 와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